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 오윤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거지 아줌마라고 비웃던 그 아이.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사람이 제 아들 장모가 될 사람이라니. 그것도 저를 여전히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나눠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요즘 제 하루는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서 뒷마당 텃밭으로 향해요. 이른 아침 공기는 맑고 시원해서 한번 깊게 들이마시면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밤새 이슬 먹은 상추들은 마치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마토들은 저를 보며 아줌마 우리 좀 따가세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손으로 키운 것들이에요. 한때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들을 오가며 마법의 손이라 불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흙냄새 맡으며 소박하게 살고 있다니 스스로도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딴 싱싱한 채소들로 아침상을 차려서 사랑하는 재훈씨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소중해요.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제 아들 민석이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민석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죠.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니? 우리 민석이 같은 좋은 남자를 알아봐 준 분이면 분명 훌륭한 분일 거야. 민석이는 그 아가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착하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듣다 보니 정말 우리 민석이한테 딱 맞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분 어머니가 강태희 씨라고 하시는데 엄마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태희.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50년도 더 된 과거로 제 기억이 단숨에 거슬러 올라갔어요. 어린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순간에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남매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종종 시장 뒤편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어요. 상인들이 버린 시든 채소나 조금 상한 과일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그날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죠. 어떤 날은 길바닥에 떨어진 껌을 주워서 씹기도 했어요. 껌에 흙 알갱이가 묻어서 씹걱씹걱 하는데도 배가 고파서 뱉지 못하고 계속 씹었던 정말 슬픈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그냥 물만 마시고 배를 채우기도 했어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음식이야. 감사하게 먹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서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을 믿고 버텼어요.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있어요. 평소처럼 시장 뒤편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또래 여자아이 서너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쁘게 차려입은 한 아이가 앞장서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들아 여기 좀 봐. 거지 아줌마가 쓰레기를 먹어.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은 불같이 달아올랐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더러워.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엄마한테 말해서 경찰 아저씨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창피해. 아이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저를 조롱하던 그 아이. 바로 강태희였습니다. 그 아이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구두에 예쁘게 따은 머리.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하던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강태희는 저를 만날 때마다 거지 아줌마, 거지 할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아이들은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며 도망가곤 했어요. 학교 가는 길이 두려웠고 동네 어디를 다녀도 마음 편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경험이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울기만 하던 저는 어느 순간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강태희 같은 아이들이 절대 나를 얕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가난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바로 요리에 대한 감각이었죠. 사장 아주머니가 바빠서 간단한 요리를 맡겨주시곤 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혹시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버려진 재료들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맛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면 맛있을지, 어떤 양념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장 아주머니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윤서야, 너는 진짜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요리가 제 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꿈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꿈만으로는 당장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 굴욕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지독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난한 집 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일했던 그 동네 식당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는데 점점 간단한 요리도 도와주게 되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바쁠 때면 윤서야, 이것 좀 볶아줘. 저것 좀 무쳐줘 하시면서 요리를 맡겨주셨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요리 솜씨는 늘어났지만 가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을 모두 우리 집 생활비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어머니와 남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도록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결혼해서 행복해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직접 요리해서 남편과 함께 먹는 식사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우리 와이프 요리 실력이 장난 아니야. 남편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생겼어요. 제 품에 안긴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았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제가 겪었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당당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 모성애가 솟구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남편이 출근할 때 동료를 목까지 함께 가져가게 했어요. 처음에는 서너 개만 만들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김씨 부인이 만든 도시락 정말 맛있더라.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제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도시락 장사로 바빠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창피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애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장사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제게 화를 내고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남편도 무시하고 혼자 나대려고 하는 거지. 여자가 집안일이나 하면 되지. 무슨 사업이야?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이혼을 한다면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울고 있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할래? 남편은 조용히 안 한다며 딱 소리와 함께 아이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워하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가끔 화가 나면 손찌검을 하기도 했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참을 수 있지만 제 아들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었거든요. 당신 정신 차려요. 아이에게 왜 그래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당신과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남편은 버럭내며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붙잡으려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참아낼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까지 폭력적인 남편과는 단 한순간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눈빛을 보고는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역시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은 듯 결국 고개를 떨구고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갓 3살이 된 아들과 함께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요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절실했어요. 제 아들만큼은 절대 제가 겪었던 가난을 물려줄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고 낮에는 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다음 날 메뉴를 준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박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제 음식에는 단순히 맛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거예요.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작은 식당을 차릴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매일 장을 보러 다니고 밤새 요리 연구를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제 아들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제 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셰프의 손에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재료가 이렇게 맛있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 찬사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진출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레스토랑을 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성공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마법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의 만찬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파티까지 중요한 자리마다 제가 요리를 담당했어요.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명성을 얻었죠. TV에도 출연하고 요리책도 내고 전국 각지 레스토랑에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 아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든 당당히 제 엄마는 유명한 셰프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명성 속에서도 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마치 잔잔한 봄바람처럼 제 삶에 스며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건축가 이재훈 씨였습니다. 재훈 씨는 제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화려한 성공담만 듣고 싶어 할 때 재훈 씨는 제 과거의 아픈 이야기까지도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윤서 씨의 요리가 특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모든 아픔과 사랑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그분의 따뜻한 이해심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다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재훈 씨는 달랐어요. 제 아픈 과거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도 모두 이해해 주셨습니다. 42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마음이 참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윤서야, 이미 성공해서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재혼까지 해야 하나? 나이도 나이인데 조심스럽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재훈 씨는 제 명성이나 성공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했던 과거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라는 거요. 재훈 씨와 함께 사는 날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해주니까 매일이 편안했어요.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죠. 재혼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재훈 씨의 아들과 제 아들은 금세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마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형제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흘러갔어요. 재훈 씨와 함께하는 농장 생활도 즐겁고 두 아들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도 보기 좋고 정말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우리 민석이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환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결혼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던 민석이가 그 예비 신부의 어머니 이름이 강태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멍하니 있었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설마 그 강태희가 맞을까? 흔한 이름도 아닌데.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어떻게 마주봐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훈 씨는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궁금해하셨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그 강태희가 맞다면 과연 그녀는 저를 알아볼까? 그리고 여전히 저를 그때처럼 무시할까?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허세 부리는 것 같고 너무 소박하게 입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고 결국 저는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바로 강태희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고한 표정과 오만한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값비싸 보이는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에서 여전한 허영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나 봅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희입니다. 네, 오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우리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재훈 씨와 다른 가족분들은 왜 분위기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오윤서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하셨다고 소문났는데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는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의 행복이 걸린 자리였으니까요. 역시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팔자대로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하기 시작했지만 강태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공을 잃은 패배자 같아 보이시는데요. 미식의 전설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네요. 글쎄요. 그녀는 제 손을 힐끔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그런 거친 손으로 무슨 대단한 요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시골 아줌마 손이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강태희는 저뿐만 아니라 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를 가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아이인데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가문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시선이 민석이에게 향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반듯한 내 딸이 정말 촌스럽고 격이 떨어지는 시골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는지. 참,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서 사랑만으로 결혼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집안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재훈 씨가 강 여사님, 그 말씀은 좀 하고 말리려 했지만 강태희는 더욱 거세게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간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식당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강태희 씨,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는군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 말이에요. 강태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껏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박하게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50년 전 어린 시절 쓰레기통을 뒤지는 저를 보고 거지 아줌마가 쓰레기를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과 함께 저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차고.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강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변한 게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 제 손에 묻은 흙,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이자 자부심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분명 나름 성공하셨겠지만 50년이 지나도록 남을 깎아내리는 건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그게 정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강태희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이 자리를 더럽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재훈 씨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희를 향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강태희 씨, 진정한 요리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50년 동안 남을 무시하며 사신 당신이 만든 음식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언젠가 진짜 맛이 뭔지 깨닫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강태희의 비명 같은 소리,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정말 당당하고 멋있었어. 저도 덩달아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석이도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도 엄마 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민석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 그 때문이었던 거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러고 보니 민석이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며 용기를 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엄마가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석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우리 가족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태희에게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태희의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 그리고 제가 보여준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럴 수가 있어? 강태희. 아, 그 오만한 사람 말이야. 다시는 일 안 해. 미식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녀가 운영하던 컨설팅 회사는 평소에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거래처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는데 이번 상견례 사건이 결정타가 된 거죠.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그녀의 딸까지 어머니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오윤서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이제 우리 가족이 될 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강태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컨설턴트였던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조롱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에서는 저희 사돈끼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부모들의 복잡한 문제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서로 안 좋아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강태희와 마주칠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며느리가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보다 현명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제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재훈 씨와 함께하는 농장 생활도 즐거웠고 민석이와 며느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귀여운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강태희와의 모든 복잡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자라면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하게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배우고 싶다면 정성껏 가르쳐 줄게. 매일 아침 제 농장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완벽한 맛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농장에서 소박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재훈 씨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죠. 손자도 자주 놀러와서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를 따먹으며 웃고 떠들고 정말 평온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간절함이 담긴 노크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처음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메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흰 머리가 성성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한때 오만했던 그 눈에서는 이제 절망과 후회만이 보였습니다. 강태희 씨,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강태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사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강태희 씨, 일어나세요. 이제는 다 잊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배고프시죠? 저녁 같이 드실까요? 그날 저녁 저는 강태희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갓 수확한 배추로 만든 된장국, 싱싱한 상추에 직접 담근 된장을 올린 쌈, 그리고 달달한 무김치까지. 강태희는 한 숟갈 떠먹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식사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완벽한 맛이란 화려한 재료나 뛰어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요. 50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아픔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강태희를 용서하면서 저 자신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재훈 씨,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만든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완벽한 맛이었어요. 화려한 성공도, 거창한 명성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다면 용서해보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도 완벽한 맛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완벽한 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